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국정행위를 견제할 의무가 있고 국무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권한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행의 세부 계획을 인식하였음에도 오히려 이에 동조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보좌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경우 내란죄의 중대성 이외에도 피고인이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국무회의 위회관 작출, 사후부서 등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보완 치유하여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 변명, 진술 번복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엄중한 범죄인 본건에 대하여 강화된 양형 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단지 2024년 12월 3일 22시 001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직책만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입니다.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목적이었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문구를 서류에 기재하고 국무회의 회의록 등 국무회의 절차에서 작성하는 일련의 부속 서류들을 작출하였을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거나 은폐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김용현 대통령 순서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방식의 순차적 공모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문 서명과 관련하여 순차적인 공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의구에 대한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언을 보면 강의구도 서명받을 때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서명은 없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처음 서명을 받았기에 그 뒤에 다른 서명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서명 요청할 당시에 별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강의구는 부속 실정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임의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대통령 김용현이 사전에 공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들 간에 순차적인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알게 된 후에는 대통령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반대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일어나서 대통령을 가로막거나 물리적으로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대라는 말을 하거나 저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반대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고 대외 신인도가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겪는다, 재구해달라라는 표현들, 사실 많은 국무위원들, 특히 최상목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같이 명확하게 반대하였다라고 하는 국무위원들조차 반대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몸동작을 하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동하는 의미의 말을 하거나 행동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경제와 대외 신윤도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만류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올해 77세,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처가 한 명 있습니다. 78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의 처는 심각한 관절 질환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오랜 공직생활 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헌신하여 왔고 이로 인해 훈장도 수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무엇보다 계엄을 찬성하거나 적극 협력한 사실이 없고 내란 행위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전혀 없었습니다. 설령 재판부께서 정말 피고인에 대해서 저희 의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신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깊이 참작하시고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공인으로서 도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관련된 이 사건의 모든 증거는 다 수집되어서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고 조사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향후 상급심에서 부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설령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부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피고인을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모로 민감하고 또 장시간 진행된 재판임에도 충실하고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해 주신 우리 재판부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우리 특검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치기 전에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판사님,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었습니다. 해외 원조로 예산을 짜던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융성한 강국이 되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FTA를 맺고 수출 신화를 써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제정책의 최일선에서 일하며 우리 국민의 피나는 노력에 저의 작은 힘을 보태온 것이 제 인생의 긍지요 보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매 순간 제가 맡은 소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괴로움이고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 앞에 저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해주신 가족과 지인과 동료 공직자분들 앞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황망한 심정입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그동안 제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이제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재판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주 뭐 일주일에도 2번씩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서 많이 준비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쪽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특검 쪽에서는 이제 기소 내용과 관련된 주장 입증을 쭉 정리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변호인들께서도 피고인의 변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네, 예상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재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기를 말씀드립니다. 선고기일은 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1월 21일 네,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합니다. 선고기일이 좀 늦긴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좀 아쉬운 상황인데 사실상 중요 사건의 경우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판부의 여러 가지 업무 상황 등 때문에 그런 걸 다 다른 업무를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빠른 기일이 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고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된 날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21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